꿈을 만듭니다. 열정을 만듭니다. 인생을 만듭니다. 꿈, 열정, 인생이라는 이름의 자동차.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쌍용자동차. 쇼핑에 대한 뜻밖의 신기루. 수많은 100원이 모여 해낸 놀라운 일들. 100원 모아 100억. 100원의 아름다운 신기루. G마켓. 그냥 보면 예쁘고 다시 보면 섹시하다. 이것이 비비안의 볼륨. 비비안. 뱅뱅의 생각,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스유 뱅뱅. 쇼핑에 대한 뜻밖의 신기루. 수많은 100원이 모여 해낸 놀라운 일들. 100원 모아 100억. 100원의 아름다운 신기루. G마켓. 뭐 하는 거야, 정우 씨?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이래? 먹는 것만큼은 안심할 수 있게 정원이가 다 보여드릴게요. 두두니까 좋다. 청정원. 뭐 하는 거야, 정우 씨?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이래? 먹는 것만큼은 안심할 수 있게 정원이가 다 보여드릴게요. 두두니까 좋다. 청정원. 공 하나로 전 세계는 서로가 되고 또 하나가 된다. 가자, 남아공 월드컵으로 비자카드와 함께 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비자. 자, 우리 선수 버스를 탔습니다. 빈자리가 없나요? 이럴 때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위치 선정이요? 네, 핸드볼에선 이런 걸 피벗 플레이라고 하죠. 아, 앞자리가 낫네요. 성공이에요. 역시 노련합니다. 핸드볼도 인생도 알고 보면 재밌어요. 그게 돼요? 진짜 돼요? 자산 관리를 뛰어넘다. I'm you. 한국투자. 정말 된다. Everybody booby, B-U-B-I. Everybody booby, B-U-B-I. Everybody booby. 자꾸 부비고 싶은 터치폰 부비부비. 미백을 위해 스킨을 버리다. 미백의 새로운 시작. 스킨 대신 명유수. 수려한 명유수. 오래된 커피는 커피도 아니다. I'm 바바. 신선한 커피를 전하러 바바가 왔다. 신선한 커피의 충격. 할리스 커피온 바바. Need fresh? (201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재미있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사과. 판매대 위에 사과가 수북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사과로 어떤 실험을 한다는 걸까요? 사과를 파는군요. 판매대는 2개. 하지만 두 판매대의 풍경은 많이 달라 보이죠? 실험 결과 A 판매대의 사과는 B 판매대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밥도싸고 맛도전 명품 사과가 단돈 1,000원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판매율이 낮았던 B 가판대입니다. 꿀사과가 단돈 1,000원. 꿀사과 하나에 1,000원.
달고 저렴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사주기를 기대하고 있군요. 1,000원이에요. 단돈 1,000원에. 자, 그럼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인 옆 판매대를 볼까요? 사랑이 이루어질 커플 사과가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습니다. 오늘 2월 14일 설날 겸 발렌타인데이 사과를 선물해 주세요. 초콜릿보다 더 건강한 사과를 선물해 주세요.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이 판매대 앞에서 기꺼이 지갑을 연 이유는 사과의 원산지나 당도 대신 다른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이루어진 사과인데 하나에 2,000원이요.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 날 지금부터 하나 선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옆에 하나씩 있는 거보다는 두 개 또 포장돼서 예쁘게 있으니까 아마 사준 것 같거든요. 그냥 뭔가 좀 재미로 어차피 뭐 믿지는 않지만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재밌으니까 재미삼아 그냥 산 것 같아요. I don't know, it just makes it a lot more appealing. I think it's, well, if the price was the same for the single apple, why would you buy one apple when you can get two? And he also wanted to say sorry to me. Yeah. He was horrible to me earlier. So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said sorry. 사람들은 사과를 산 것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샀던 겁니다.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 이곳에도 사연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1991년 갑자기 불어닥친 큰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대부분의 사과가 피해를 입고 맙니다. 사과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뭔가를 발견하는 한 농부. 그는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작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태풍을 맞고도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였죠. 그리고 떠올린 아이디어. 그들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이 사과를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오모리현의 합격 사과. 이 사과는 보통 사과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임에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태풍을 맞아 보통 사과보다 당도도 떨어지고 상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아오모리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죠. 여기에는 보통 사과에는 없는 것,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이 스토리만 있다면 고가에 팔려나갈 수 있겠군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 말라 비틀어진 사과 꼭지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쓰러졌어요.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이렇게 안 먹다가 그거를 버렸더니 바로 내일 죽은 것 같은데 그걸 땅바닥에 버려서. 책에서 사과를 먹으면 얼굴이 하얘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깨끗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사과 꼭지는 영국의 팝 아티스트 개빈 터크의 작품입니다. 유명 갤러리에 전시된 후 500만 원의 경매가에 팔려나간 예술품이죠. 말라 비틀어진 사과, 개빈 터크라는 사람이 말라 비틀어진 사과에 신라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를 한 것이죠. 그것은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라권에 대한 스토리들, 아담과 이브에 대한 생각과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스토리를 통해서 그 작품 속에다 투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투여된 작품을 보고 관객들은 또 자신만의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그 작품 속에 투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서로 상호 작용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라 비틀어진 사과가 그렇게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관객들은 예술 작품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그 이야기를 확장해 나갑니다. 예술가의 의도와 관객의 해석이 만나는 순간 이 사과 꼭지는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되고 기억되겠죠. 이야기로 기억되는 또 하나의 사과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원형을 개발한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 하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여성 호르몬을 투입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죠. 그는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주입한 사과를 베어물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엔 비운의 천재 수학자 튜링의 사과를 연상시키는 로고가 새겨지죠. 물론 이 이야기는 애플 로고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의 고향이 과수원이었기 때문이라는 설. 땅으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에게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독사과를 물고 목숨을 끊은 천재 수학자를 기리는 쪽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1984년 맥킨토시의 출시를 알렸던 광고입니다. 독재자에게 지배받는 어두운 세계. 사람들은 최면에 걸린 듯이 걸어들어와 모니터 속의 독재자를 바라봅니다. 그때 화면을 향해 날아가는 커다란 망치. On January 24th, Apple Computer will introduce Macintosh. 이 광고는 컴퓨터를 한 대도 등장시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애플의 신화를 각인시켰습니다. 어떻게 한 줄의 정보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걸까요? 사과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10년 2월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두 번째 실험. 이번에는 지하철 안으로 장소를 옮겨봅니다. 실험의 주인공은 지하철에 자주 등장하는 이분. 이분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렇습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시선을 피할 뿐입니다. 실험에 투입된 두 번째 거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기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번에는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고로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사연을 들려주는 거지. 물론 실험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승객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 없이 돈을 요구했던 첫 번째 거지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곧 태어날 제 올봄에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몇 사람. 그는 이야기로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야기로 상대의 마음을 사야 하는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와 함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합니다. 투자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하는 영화 제작자.
부장님, 이거 대박입니다. 부장님.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입시켜야 하는 보험 설계사도 이야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경북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그의 피부색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의 연설이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죠. Ann Nixon Cooper is 106 years old. She was born just a generation past slavery, a time when there were no cars on the road or planes in the sky, when someone like her couldn't vote for two reasons, because she was a woman and because of the color of her skin. And tonight,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 확대 과정, 미국이 이룬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늘어놓았더라면 사람들이 이토록 감동을 받았을까요? The times we were told that we can't. And the people who pressed on with that American creed. 그는 논리보다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At a time when women's voices were silenced and their hopes dismissed, she lived to see them stand up and speak out and reach for the ballot. Yes, we can. When there was despair in the Dust Bowl, 이 이야기를 통해 미국인들은 가슴으로 그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죠. 있을 때의 가장 유효한 방법은 뭔가? 아주 냉철하게 이론적으로 자기 정책을 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일, 그리고 그 감성 호소의 가장 유효한 전략, 가장 유효한 수단, 무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야기예요. 오바마 이야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그가 잘 선택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미국인을 하나로 엮어 세울 공통의 끈이라는 것을 그가 자꾸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고로 천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연 있는 거지, 이야기를 잘하는 대통령,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머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축구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흥분합니다. 김연아의 피겨를 보던 사람들은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하죠. 영화에 몰입했을 때도 우리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된 듯한 일치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이러한 일치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아닌 뇌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작용으로 설명됩니다. 1996년 이탈리아의 지아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은 실험 도중에 신기한 세포를 발견합니다. 그 실험은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꽂아 뇌가 어떻게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원숭이가 접시에 땅콩을 집자 특정 뉴런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땅콩을 집을 때도 원숭이의 뇌에서 동일한 뉴런이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직접 행동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신경세포.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게 비춰주는 이 세포는 거울 뉴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르코 야코보니는 거울 뉴런이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느낌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는 거울 뉴런이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는 공감의 기초라고 말하죠. So why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seems that through this system we can get into the minds of others. I mean, how can I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your own mind?
If I have some part of my brain that fires up every time I make an action, say grasping a cup of tea, and every time I see you grasping that cup of tea, of course I have an immediate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in your mind. Because when you grasp a cup of tea, it's because you want to drink. And when I grasp a cup of tea, it's because I want to drink. So I can read into your mind. So it seems that evolution has devised a very simple mechanism to really get into the minds of others, to connect with others, to even to empathize, to feel what other people feel. 자신이 보는 것을 그대로 간접 경험하게 하는 거울 신경세포. 이것은 뇌의 작용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타인을 연결시키는 마음의 공감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But what I can do is to read it. Because again, when I see you doing certain things, like, smiling, my mirror neurons for smiling fire up. And that means that I also feel what you're feeling. So that's why it's called a mirror, because it's like a mirroring you. It's like, and in fact, humans tend to do that. If you look at how humans interact, there's a lot of implicit imitation. 사람들이 이야기에 반응하는 이유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거울을 형성해 마치 내가 그의 처지에 놓인 것처럼 느끼는 공감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공감의 형태로 상품에 입혀집니다. 이야기는 소비자와 상품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죠. 상처다. 이제 기업은 어떤 상품을 만들지보다 상품에 어떤 스토리를 넣을지를 고민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수십 개, 아니 수백 개가 넘는 상품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하루에 접하는 광고는 1000개에서 3000개. 이 세상은 공기와 물과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의 기억에 확실하게 인식되는 광고는 겨우 3개 이하.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더 잘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상품을 더 잘 기억하게 하는 도구이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각인시키는 이야기. 이 사실을 아는 기업들은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공장에서도 보면 이런 변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이 스토리들을 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극적으로 변화를 회사 내부의 가치를 스토리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 곳곳에 이야기가 모아집니다. 이렇게 발굴된 이야기가 제품에 입혀져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때 정보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나라 곳곳이 이야기로 가득한 곳 덴마크 코펜하겐.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인어공주상입니다. 그저 작은 조각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상상력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찾아오죠. 이 이야기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레고, 오라클 등 국제적인 기업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스토리텔링 전문 기업. 이곳에서는 기업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We have too much of everything. We are super consumers. I mean, if I want to buy a car, I can choose among 100 different cars. If I want to buy a jacket, I can choose among 100 different jackets. Now it's Christmas. If I want to buy a toy for my children, there's an enormous amount of possibilities. And which one should we choose and why? And the tendency is the product who fits to the purpose we like and who is able to tell an honest story of why this product makes a difference is the one we take. 기업은 경쟁 속에서 차별성을 얻기 위해 핵심 스토리를 찾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만드느냐가 브랜드의 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이야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If you look at reality and compare to fiction, reality have always been much stronger. And if you tell a story the proper way,
it's very easy for everybody to read, to understand, like you do when you see a good film, a good book. What is the message here? And we have learned that if you base it on authentic stories, people believe you much better. It's much stronger. And that's why we use it. 그렇다면 상품은 어떤 이야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안드레드 중사는 쏟아지는 총탄을 피하지 못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시 눈을 뜨는 것 같은데요? 안드레드가 총에 맞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위도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바로 이 라이터 덕분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 하나로 지포라이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1789년)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마을 에비앙. 신장결석을 앓고 있던 한 후작이 요양을 하러 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마을의 우물물을 마시면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죠. 그 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알프스의 눈과 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녹고 오는 과정을 통해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정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그 후 프랑스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계 최초로 상품화된 생수가 탄생하죠. 이렇게 완성된 브랜드 스토리는 이 물을 세계 제1의 생수로 만들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기업에는 실패와 도전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특히 창업자에 관한 일화는 단골 소재로 등장하죠.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넣어서 기계를 사드리고 해서 언제 들어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 만일 이 기업의 성장사를 연대기로 나타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린 드라마는 사람들을 몰입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신장결석을 앓던 한 후작이 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비앙의 신화. 전쟁터에서 총에 맞은 군인이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탄생한 지포라이터 이야기. 거센 폭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10%의 합격 사과가 만든 기적.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에서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One of the very difficult things when we work with businesses is to explain to them that if you don't have, I think I normally would start by calling it a challenge, but basically it is a conflict. If you don't have a conflict, you don't have a story. But they will always look at that in a negative way. And instead of talking about how nice you are and how quick your car can ride, you can say that the beauty of Volvo is saying that, yes, it happens for cars that they drive into accidents. And what really we care about is if you have the accidents, this is what we have done to your safety. So they use the conflict to support the car. 좋은 스토리의 힘은 갈등에서 나옵니다. 머리꼬락서냐고는. 갈등이 뚜렷할수록 그 갈등을 풀어내는 스토리의 힘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스토리에 유혹된 우리는 그냥 물이 아닌 에비앙을 마시고 그냥 라이터가 아닌 지포라이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저 달기만 한 사과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커플 사과를 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질기고 튼튼한 운동화보다는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성공 스토리를 신고 싶어 합니다. 평범한 가죽 가방보다는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만삭이 된 배를 가렸던 가방을 원하죠. 냄새만 좋은 향수보다는 당대 최고의 섹시스타 마릴린 먼로가 잠옷 대신 입었다는 이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속 새 헬렌의 유혹에 넘어가듯 이 커피를 마시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착각에 빠지는 건 아닐까요? 이 운동화를 신으면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 같은 멋진 남자가 된 듯한 착각. 이 아파트에 살게만 된다면 자신이 마치 이영애처럼 우아한 여성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건 아닐까요? 좋은 가격에 제한을 드리니까 한 홈쇼핑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비추는 것은 노트북만이 아니죠. 거실에 모여 앉은 단란한 가족 모델. 카메라는 광고가 끝날 때까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노트북을 사용하는 가족의 모습을 비춥니다. 차이점은 메모리를 3기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구조나 설비에 대한 정보를 담을 자리에 항상 아름다운 모델을 세워두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극장. 제작진이 준비한 시사회에 특별한 초대를 받은 관객들입니다. 일반 영화 시사회와 다름없는 풍경이죠. 입장 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쪽에서 물을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면 돼요. 설문지랑 같이. 네, 원하시는 관객들은 두 종류의 물 중 하나를 골라 설문지와 함께 들고 상영관으로 입장했습니다. 설문지에는 영화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이 적혀 있었죠. 영화가 시작되고 관객들은 2시간 동안 깊은 몰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관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지는 진짜 실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었죠. 진짜 실험 결과는 바로 이 물병에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관객들이 입장할 때 가져간 물병을 모두 수거해 종류별로 분리했습니다. 여기 다 박사야. 한쪽, 슬림은 저쪽. 그 결과 두 종류의 물 중 한쪽 물병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 알 수 없는 실험의 영문을 밝혀볼까요? 사실 이 실험은 영화 설문이 아니라 두 종류의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쌓아놓은 물병 뒤에는 각각의 광고판을 배치했죠. 한쪽은 여자 모델이 물을 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해양 과학자를 모델로 세운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물은 사실 같은 물이었죠. 여기에 두 종류의 라벨을 제작해 포장을 다르게 붙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한쪽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한 걸까요? 이 물은 예쁜 몸매가 강조된 여자 모델의 전신을 광고판으로 세웠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모델과 같은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다는 감성적인 느낌을 주죠.
다른 한쪽은 물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중심에 둔 광고판입니다. 두 광고판은 상영관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나란히 배치해 동시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설치했죠. 실험에 초대된 관객들의 성비는 7대3, 여자 관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표를 받는 순간부터 두 광고판 앞에 노출되었고 층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 중에 두 광고판을 인식합니다. 자, 이제 선택의 순간. 이들이 슬림워터에 더 많이 반응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들은 여러 층을 올라오면서 이미 잠재적인 선택을 한 상태였죠. 이 물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슬림워터요. 슬림워터요? 네. 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뻐질 것 같아서. 아, 그 맛이 이뻐질 것 같아가지고? 네. 저 여자처럼 되려고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랑스 문학평론가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론.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주체와 중개자 그리고 대상이라는 삼각형 구조를 갖습니다. 주체의 욕망은 대상을 바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 소녀가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광고판에는 음료와 음료를 들고 있는 모델이 있죠. 소녀는 모델의 완벽한 몸매를 꿈꿉니다. 그리고 모델이 들고 있는 음료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죠. 소녀의 욕망을 삼각형 구조에 대입해 볼까요? 소녀는 모델이 들고 있는 음료를 통해서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모델이 들고 있는 음료를 마시면 그 몸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진정한 기사가 되길 원하는 돈키호테가 전설의 기사 아마디스의 삶을 모방하는 것. 또는 파리 사교계를 열망하는 엠마가 연애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의 모든 것을 모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슬림워터를 선택한 관객들은 모델의 예쁜 몸매를 욕망하기 때문에 그 모델이 들고 있는 물을 선택한 것이고, 커플 사과를 산 사람들 역시 진짜 사랑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랑 이야기를 입혀놓은 커플 사과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나의 욕망은 이야기라는 허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두 살짜리 여자아이가 남긴 혼잣말.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인간과 이야기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1989년 미국의 심리학자 캐서린 넬슨은 2살짜리 여자아이 에밀리의 혼잣말을 8개월에 걸쳐 녹음했습니다. 침대에서 혼자 노는 어린아이의 긴 독백. 잘 들어볼까요? 단어가 들립니다. 관찰 결과 연구진은 아이들의 혼잣말이 단순한 웅얼거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At first, there were just little phrases here and there. One of them that struck me particularly was "Mommy, Daddy, cocktail party." But by the age of 2 years, at about 24 months, began to have much more structure and have more sequence, be more connected. 요람 위에서 혼잣말을 하는 에밀리. 에밀리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의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She used 3 different kinds of reference to herself: Emily, my, and I. My dolly. This is my eyebrow. The apple start with the baby. This is anything. This is When she was doing something actively, she tended to use I or my. But when she was referring to what she was doing with her parents, or what her parents were doing with her, she would use the form Emily, as though Emily were the passive form and I was the active form. I woke up and started thinking. Growing understanding of who I am, what I can do, but also how others see me and how I do or do not meet others' expectations.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픈 이야기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말을 배우게 되죠. 즉, 이야기를 하려는 욕구는 언어를 배우기도 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What else has been going on? 이야기를 통해 나와 너를 구분하고 세상에 대해 배우게 되는 아이들. 그들은 이야기의 형식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때까지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온 것이죠. We have to understand the narrative structures into which it's put by people in the telling, because that's the way we live with each other. So we use it as an instrument which is essential to our way of life and our way of culture. I don't think human culture would be possible without narrative. 2살짜리 에밀리가 특별한 아이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야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세상에 나온 그 시점부터 스토리텔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앞날을 설계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갑니다. 정보가 제1의 가치인 디지털 시대. 어째서 정보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시대가 여기에 겹쳐지고 있는 걸까요? Because gradually we are, as consumers, as human beings, we are moving away from the rational, from the materialistic to the emotional. We are changing from the brain, the rational, to the heart, the emotional.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moment in history. 20세기의 사회가 이성 중심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중시하던 시대라면 21세기는 다양함이라던가 아니면 감성주의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인간들은 의외로 소외를 느끼게 되고요. 우리의 가장 욕망의 그 바닥에 흐르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한 욕구, 다시 얘기하면 환상적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히려 비과학적인 이야기,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갈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욕망들이 오히려 우리 시대의 디지털 패러다임 속에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와 기술로 가득 찬 디지털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정보가 아닌 이야기를 욕망합니다.
이야기로 나를 표현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된 것이죠. 똑같은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카피사가.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나와 타인을 연결시켜주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죠. 세상을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오는 수많은 유혹과 질문들.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이야기에 초대받게 될까요? 여기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과에 또 다른 이야기를 입히고 있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